호주 정부에 이어 호주인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한국 산불을 돕기 위해 모인 성금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시드니 산불 때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자원봉사자들까지 한국행을 선택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호주 간호사가 쓴 글이 화제인데요.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 톰슨이라고 해요. 올해 35이고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요. 이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낯선 한국 땅에 발을 디디게 됐는지. 그 시작은 2019년 9월 시드니 북부에서 벌어진 대형 산불이었어요.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했어요.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조그만 임시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울린 경보음이 분위기를 바꿨어요. 즉시 대피하라는 문자가 떴고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불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 태연이었어요. 숨이 차 있는 얼굴로 클레어, 지금 나가야 해요. 산불이 바로 근처까지 왔어요. 라고 외치더라고요. 저는 젖은 머리로 황급히 옷을 걸치고 여권이랑 의료 자격증, 약간의 현금만 넣은 가방을 챙겼어요. 차를 몰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도로는 정체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연기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어요. 차 안은 벌써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누런 연기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결국 차를 포기하고 걸어서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입을 막을 마스크도 없어서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소용없더라고요. 기침이 멈추질 않았고 눈은 따갑고 방향도 점점 헷갈렸어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어른들이 외치는 소리, 그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어요. 연기 때문인지 주변은 흐릿했고 사람들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 하고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는데 눈에 들어온 건 한국계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숨을 몰아쉬면서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겨우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주머니에서 젖은 수건을 꺼내 제 입에 대줬어요. 그 물수건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한 줄기 바람 같았고 가슴 깊이 파고드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곧이어 다른 청년 2명이 달려왔고 저를 부축해서 흰색 밴에 태웠어요. 그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이 타 있었고 다들 지쳐 있었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물과 마스크를 나눠 쓰고 있었어요. 한 청년이 제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고 또 다른 청년은 우린 시드니 한인회에서 왔어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요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얼굴들이 저를 위해 애써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위험한 현장에 들어와 준 거예요. 옷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을 구했을지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손길 하나, 눈빛 하나에서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진심이구나. 자기 몸 하나 돌보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먼저 챙기는 그 자세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배는 불길을 피해 좁은 골목길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운전하는 청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핸들을 꼭 붙잡고 있었고 조수석에 있던 다른 사람은 무전기로 계속 어딘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믿음직스러웠는지 그 혼란 속에서도 안심이 됐어요. 저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어요. 집들이 하나둘 타오르고 있었고 연기는 하늘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영화 같았어요. 아니, 영화보다 더 현실 같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에서 냄새가 났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따뜻함이 퍼져 있었어요. 그날 그들이 제게 보여준 건 단지 구조가 아니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진 가장 선한 마음이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 힘, 저는 그걸 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대피소에 도착한 뒤로 한동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고 온몸은 무거웠고 가슴은 계속 조여왔어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그 평범한 하얀 천장이 그날따라 그렇게 낯설더라고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 살아있다는 게 실감도 안 나고 또 이상하게 죄스럽기도 했어요. 괜찮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혼자 괜찮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저를 구조했던 청년들은 짐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하나씩 도우면서도 저에게 몇 번이고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울컥했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들은 조용히 물 한 병을 건네고는 다른 쪽으로 갔어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만큼만 딱 건네주는 그 태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누워있다가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한인회 자원봉사자였고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하길 원한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를 따라갔어요. 체육관 구석에 있는 임시진료소에서 산소 포화도랑 폐 상태를 간단히 체크했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약간의 손상이 있대요. 며칠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왔고 침대에 누워 다시 천장을 봤어요. 그때부터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앞쪽에선 한 아주머니가 울고 있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고 옆쪽에선 한 청년이 노인을 부축해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어수선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선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손길 하나, 시선 하나로 마음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식사 배급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곳은 분주했어요. 중년 한국 여성분들이 커다란 솥 앞에서 땀을 닦으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절 보시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떡국 드세요. 지금 막 끓였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떡국. 저는 그 단어를 그날 처음 들었어요. 손에 들려진 하얀 국물에 얇게 썬 떡이 동동 떠 있었고 김이 솔솔 올라오는데 그 향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 고단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이 마치 누가 제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안 해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호주에서 예전에 우리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어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그걸 다시 돌려준다는 마음.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울컥했어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앉았어요. 아이들이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어떤 남성은 휴대폰 라이트를 켜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 조용한 풍경이 마음을 가라앉혀줬어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나를 낯설어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클레어 씨, 혹시 간단한 의료 지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라고 들었거든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온 게 저도 놀랐어요. 원래 저는 조심스러운 편인데 그날은 그냥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저는 분명 구조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제 안에서 자라난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나는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했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받은 걸 그냥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전하고 싶다고 느낀 게 조용하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었어요. 이 마음이 언젠가 더 큰 형태가 될 거란 것도 어렴풋이 느껴졌고요. 몇 년이 흘렀어요. 시드니 산불은 뉴스에서 점점 사라졌고 저도 멜버른 병원으로 복귀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무는 바빴고 매일 환자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 일 이후로 제 안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긴 어려웠는데 마음 한구석에 항상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의 손길, 눈빛, 떡국 한 그릇의 온기 같은 것들요. 그날도 똑같이 정신없이 돌아가던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간호사 휴게실에 앉아 SNS를 보던 중이었는데요. 실시간 검색어에 익숙한 단어가 보였어요. 한국 산불.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클릭해보니 강원도랑 경상북도 일대에 큰 산불이 났고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수천 명이 대피 중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화면 속 불타는 산, 연기로 뒤덮인 마을, 울고 있는 아이들. 전부 제가 겪었던 시드니 산불 때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뉴스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그 장면들만 눈에 박혔어요. 저도 저랬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울면서 뛰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끌어안아준 그 청년들이 생각났어요. 말없이 물수건을 내밀어주고 괜찮아요라고 해주던 그 목소리. 누군가에게 구조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공포를 누군가가 지금 겪고 있다는 게요. 밤이 되자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한국 관련 기사를 검색했어요. 피해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도 많았어요. 특히 연기 흡입 환자와 노약자 대상의 응급처치 경험이 절실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내가 지금 여기만 있어도 되는 걸까? 시드니 때 받았던 그 손길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이름도 모르는 얼굴에게 저도 그 따뜻함을 건넬 수 있다면 그건 제게 너무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장에게 찾아갔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드니에서 구조된 경험이 있고 지금 한국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의료 봉사를 가고 싶다고요. 병원장님은 제 말을 가만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레어, 그런 용기는 우리 병원의 자랑이에요. 특별 휴가 승인해 드릴게요. 곧바로 시드니 한인회에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한국으로 가는 봉사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고요. 담당자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반가워했어요. 마침 의료 봉사단을 모집 중이었고 특히 간호사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틀 후에 출발 예정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서류를 내면 바로 참여 가능하다고요. 정말 숨가쁘게 하루가 흘러갔어요. 의료 자격증, 여권, 간단한 개인용품, 응급키트까지 하나하나 챙기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다음날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곳에서 시드니에서 저를 구해줬던 청년들, 태연과 민수, 수진까지 다시 만났거든요. 저희는 서로를 알아보자마자 얼싸안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울컥했어요. 수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때부터 이미 한국에 가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태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운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방식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 그 순환 안에 있는 거였어요. 봉사단은 총 15명이었고 의사, 간호사, 구조사,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곳으로 간다. 그 안에 저도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드니에서 제가 도움받던 그날, 떨리던 제 손을 꼭 잡아준 그 손길. 이제는 제가 그런 손이 되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받은 만큼 이제는 돌려줄 수 있다는 용기. 그게 제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비행기는 새벽 무렵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생각보다 낯설지 않았어요. 뭔가 질서 있고 조용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환승구를 빠져나오자 현지 구호단체 관계자분들이 피켓을 들고 우리 봉사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짐을 찾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버스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피해가 가장 컸다는 곳이었어요. 창밖 풍경은 처음엔 도시였지만 점점 들판과 산으로 바뀌었어요. 말없이 앉아있던 저희 봉사단은 도착이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창밖에 검은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탄내가 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마음이 조여왔어요. 마치 시드니 때처럼요. 도착한 곳은 학교를 개조한 재난대응본부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 목소리, 무전기,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정신이 아득했지만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 나도 정신이 들었어요. 금방 브리핑이 시작됐고 우리 팀은 3개의 대피소를 돌며 의료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대피소는 마을회관을 개조한 곳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사람들 얼굴이 보였어요. 다들 지쳐 있었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표정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건 피로였어요. 마스크를 끼고도 기침하는 소리, 조용히 눈물 훔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마음을 눌렀어요. 저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 위주로 진료를 받았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서로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날 저녁 구조대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진화 완료됐다고 생각했던 산자락에서 불씨가 다시 살아났고 그 불이 외곽 마을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피령은 내려졌지만 한 노인이 대피하지 못한 채 고립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구조팀은 투입됐지만 노인이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처치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시드니 때 상황을 이야기했고 호흡기 응급 경험이 있다는 말에 현장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전기와 산소통, 간단한 응급 키트를 들고 구조대 트럭에 탔어요.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차가 멈춘 뒤부터는 걸어서 이동했어요. 불은 멀지 않았어요. 연기가 두껍게 깔려 있었고 마스크를 껴도 숨이 막혔어요. 앞서가던 구조대원이 여기입니다 하고 멈췄어요. 작고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고 문이 반쯤 열린 상태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한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숨이 아주 불규칙했고 맥박도 약했어요. 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맥박을 체크했어요. 기도 확보가 우선이라 자세를 바꿔드리고 그 사이 구조대원 한 분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방 한 구석을 가리키셨어요.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상자 하나를 들었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그것까지 꼭 가져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구조대원이 말했어요. 들어온 길은 막혔습니다. 우회해야 해요. 무전기엔 긴박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저는 할머니를 업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산길은 미끄러웠고 연기로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숨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발은 멈출 수 없었어요. 20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구조팀이 우리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할머니를 넘겨드린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누군가 제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고 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클레어, 괜찮아요. 잘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저는 간단한 검사를 받았어요. 연기 흡입 외에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다시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생각했어요. 시드니 때 제가 받은 손길을 이제야 진짜 돌려준 것 같다고요. 몸은 무겁고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저를 구조해줬던 그날, 그 따뜻한 손 하나가 결국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이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제 구조했던 할머니가 아직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계신 할머니가 절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드렸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을 잡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전해졌어요. 지수가 통역을 도와줬어요. 고맙습니다. 내 남편 사진이랑 편지들이 그 상자 안에 있었어요. 그것만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따뜻해졌어요. 그 상자, 그 작은 상자 하나가 누군가에겐 전부였던 거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장면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나와 대피소로 돌아오는 길, 지난 며칠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도착했던 날의 연기, 첫 대피소에서의 침묵, 구조작전 중 느꼈던 두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길. 저는 그 속에서 많은 걸 느꼈고 또 배웠어요. 그날 대피소에선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집도 피해를 입었는데도 여기 남아 계속 봉사 중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숙연해졌어요. 저는 받은 걸 돌려주는 입장이지만 이분들은 자기 것마저 나누고 있었던 거니까요. 저녁 무렵 자원봉사단 전체가 모여 작은 회의를 했어요. 활동 마무리와 귀국 일정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답게 살아가요. 그게 참 놀랍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느꼈어요. 재난은 모든 걸 앗아가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장 본질적인 선함을 끌어내는 힘도 있다는 걸요. 위기 속에서 서로를 향한 손길, 그건 어떤 교육이나 훈련보다 강하다는 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처음 시드니에서 제가 구조됐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손길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누군가의 삶에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마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직도 여긴 복구가 한창이고 필요한 손길이 넘치는데 저는 돌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나는 이걸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준 이 시간들에게요. 비행기 안에서 지수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웃으면서 물었어요. 클레어, 다음에 또 한국 오실 거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여긴 이제 제 마음 한켠이에요. 13시간의 비행 내내 생각이 많았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이 마음만큼은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환자들을 대할 때, 동료들과 대화할 때, 나도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수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이 마음으로 그 옆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였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그 돌려준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삶을 믿게 됐어요.